일단은 지금 저희가 갈 곳에 대해서 제가 향가부터 쭉 한 30분 정도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현지에 가시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문제 같은 걸 맞추시면 제가 인형을 한 3개를 뽑기 한 인형을 가져왔는데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가 이제 향가인데요. 여기 향가라고 하는 게 그 한자로 하면 시골 향자의 노래 같자거든요. 프린트 다 받으셨나요? 네. 제 1페이지를 펴보세요. 그 향가라는 게 우리가 시골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시골 노래가 아니고 신라 시대 노래를 향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가 상당히 한 100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라의 노래고요. 그래서 향가는 거기 써놨죠. 신라 및 고려 초기 시대에 우리말로 지어진 고유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한자로 쓰여졌었어요. 향찰과 향찰이라고 하는 것이 음독과 훈독을 되어 있거든요. 음부분과 뜻부분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이 향가는 주로 되게 불교적이고요, 서정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향가는. 그래서 이 향가는 밑에 형식 나오죠. 4구체, 8구체, 19체라고 있는데 4구체는 4줄짜리고요 8구체는 8줄, 19체는 10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서풍원도가 보초도에 있다라고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서풍원도가 4구체 향가고요, 모처도가 8구체 향가, 나머지가 19체 향가가 됩니다. 그래서 서풍원도는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이 4가지를 4구체 향가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가실 궁남지라고 들어보셨죠? 궁남지라는 게 뭐냐면 궁궐 남쪽의 연못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궁남지에 제가 포룡정에 가면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이 4가지가 있어요. 헌화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지금도 강릉에 가면 헌화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강릉에 가시면 헌화정을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처도는 뭐냐면 8구체 향가인데, 모죽지랑가, 그 다음에 처용가, 그 다음 도가 뭘까요? 자, 여기 문제입니다. 모처도의 도가 뭘까요? 예? 도가? 도솔가 아닌데? 그 앞에 서풍헌도가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있잖아요. 이게 4구체 향가고, 모처도의 도가 뭘까요? 예? 일도? 아니. 김낙과 신순겸을 애도하는 노래. 도이? 맞으라고 내셨는데 도이 장가잖아요. 도이 장가. 두 장군을 애도하는 노래가 그게 8구체 향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19체 향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향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망매가 찬기파랑과 서동에 써졌죠. 제망매가는 죽은 누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많이 들어보셨죠. 삶과 죽음의 길이 예이시함에 여기 있음에 나는 간단 말도 못하고 갔느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겠구나. 아, 극락에서 만날 나는 도 닦으며 기다리겠다. 되게 유명한 시죠. 그리고 찬기파랑가 써졌죠. 이거는 기파랑의 인격을 찬양하는 노래거든요. 이 찬기파랑가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고전 공부를 별로 안 하셨구나. 여러분 국문학을 특히 이렇게 시 같은 걸 쓰시려면 고전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분은 고전을 공부하면 고전의 고전을 거듭한다고 그러시는데, 찬 기파랑과 기파랑의 인격을 찬양한 노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동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가는 우리말 문학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가 서동요의 탄생 배경 나왔죠. 백제왕이 된 무왕의 이야기에서 탄생을 했고요. 이야기 핵심은 이 서동은 말을 파는 아이인 거 아시죠? 마 파는 아이, 마석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라의 선화공주를 사랑하게 됐는데,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노래를 퍼뜨리죠. 그래서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서동을 밤마다 찾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서동요는 무슨 일명 무슨 노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동요를 일명 무슨 노래? 6자. 얼로 시작돼. 얼. 네. 아, 누가 그랬어요? 얼레리 꿀레리 누가 하셨냐고. 아니, 손을 드셔야지.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예. 자, 보세요. 예. 이 뽑기에서 탄 인형입니다. 얼레리 꼴레리 뭐 그러잖아요. 누구와 누구는 뭐 했다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이 노래가 퍼지면서 이 공주가 궁에서 쫓겨나요. 네? 그래서 서동과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서동이 무왕이 됐다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실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선화공주하고 서동이 왕래한 적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왕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면, 백제의 불교가 신라에 전승되는 과정을 남녀의 사랑에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로맨스적으로. 이해가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픽션이 많죠. 우리가 이 문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정치적인 노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참요라고 그래요. 참요. 어떤 걸 예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서동과 선화공주가 결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 형식의 문학이고, 사랑과 권력, 민중의 활용이 결합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한자 서동의 서자가 마서자예요. 삼국유사에 기록된 최초의 한가고요. 백제 무왕이 신라 공주와 혼인을 위해 지어 퍼뜨린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서동의 원문이라고 밑에 써져 있나요? 자, 이게 여러분 이거 한자 읽을 수 있겠어요? 제일 마지막 1페이지 마지막 줄에 있죠. 이 선화공주 즉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거 다 읽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정도면 잘하셨어요. 자, 여기 서비아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감사합니다. 자, 집에 잘 갖다 주세요. 네, 나도 탔어요. 나도 탔어요. 자, 이게 뭐냐면 한자로, 자 보세요. 자 선화공주 주은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선화공주는 음이고요, 주는 님이에요. 그 다음에 스물 은자는 주격조사 은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화공주 님은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선화공주 님은. 그 다음 두 번째 장 넘겨보세요. 두 번째 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타밀지 가량치고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남몰래 타밀지, 달을 타자잖아요. 남몰래 가량이라고 하는 게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시집 갔다. 시집을 가고, 시집 가두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서동방을, 이 세 을자가 목적격이에요. 뭐뭐을. 서동이라는 서방을, 서방을 야의, 밤에 묘을이 몰래라고 해서 묘을 몰래, 포견 거여라고 나왔죠. 안고 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을 가서, 이게 이제 시집을 가서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정을 통하고라고도 해석이 돼요. 남몰래 서동과 정을 통하고 서동네 방에 가서 밤마다 안고 갔다는 겁니다. 여기 알을 읽는데 이거 잘못 썼.
서동을 안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화공주가 남몰래 서동과 정을 통하고 있고 밤마다 서동의 집을 드나든다는 소문이 퍼져서 결국 선화공주의 평판을 떨어뜨려서 궁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 정리를 보면 사고치 안 가고요, 동요와 정치적인 의도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자세한 거는 그 국남지 가면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동엽의 문학세계라고 3번 나오죠? 찾았어요? 네. 이것도 선물로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또 저기 워플러도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그걸로. 그래서 신동엽은 참여시의 대표 시인인데, 우리가 참여시를 의미하는 단어가 먼저 혹시 프랑스어로 뭔지 아세요? 참여시. 이걸 예. 예, 상품 있어요. 뭔가요? 앙가주망이라고 그래요. 앙가주망. 참여실 앙가주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동엽은 민중 중심의 사상이고요,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동학, 4.19 이런 사건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신동엽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껍데기는 가라예요. 너무 유명하죠.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기고 껍데기는 가라, 이런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는 그 밑에 있죠. 신동엽은 시를 통해 시대를 바꾸려고 했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독일 말로 하면 자이트가이스트라고 그래요. 시대 정신을 바꾸려고 했고, 현대시의 저항성, 민중성, 역사적 현실 인식이 가장 드러나요. 그래서 신동엽과 함께, 이거 문제 아주 쉬운 문제 낼게요. 보면 신동엽과 함께 1960년대의 참여시를 주도한 시인은 누구일까요? 푸른 눈눈다가 그들이 김수영. 아, 이거 두 개 맞히시면 안 되는데. 맞추면 안 돼요. 아, 아니 뭐 드릴게. 아, 여기 서비아 목사님 인형 2개 타셨어요. 와. 이야, 이거 국문학 공부 많이 하셨네. 공부한 거 없어요. 네. 옛날에 국어 국문학 공부한 거. 아, 하나는 뭐 알아서 나눠주시겠죠. 아, 자, 이거 상품으로 내놓으란다 그냥. 아니, 자, 내놓으라고 아니 주세요. 자, 그래서 예, 자, 그다음에 이제 3페이지 넘겨보세요. 3페이지 넘기면, 그래서 시대적 배경과 시의식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여에 가면 국남지에서 한 10분 정도만 가면 신동엽 문학관이 있어요. 좀 이따가 가보시겠지만, 그래서 네 번째 줄에 껍데기는 가라는 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한 권력, 형식적 민주주의, 위선적 질서를 부정하는 선언입니다. 그 껍데기라는 건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허위의식, 형식만 남은 정치, 기득권의 위선, 본질을 가리는 외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맹이가 결국은 민주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쭉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신동엽이 상당히 강조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신동엽 거기 5번 찾으셨어요. 3페이지에 제일 아랫부분에 비판적 의미와 한계인데, 신동엽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뭐예요? 시대 현실에 대한 강한 저항 정신, 저항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시의 사회적 역할을 극대화했고, 민중의식과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신동엽의 시인의 한계점은 뭐냐면 너무나 구호적이에요. 뭐뭐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 해라 이렇게 그 선언적인 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적인 영웅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앞서고요, 미학보다는 정치성,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어떤 선동선전이라고 하는데, 선동선전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경향이 상당히 신동엽의 시에는 많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한계조차도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오히려 필연적인 선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껍데기는 가라는 4페이지의 셋째 줄에 단순한 시가 아니라 시대에 대한 저항 선언문이자 민중의 각성 촉구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태주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갈 곳이 나태주 문학관인데, 나태주 시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주 짧은 시를 쓰죠. 그래서 쉽고 따뜻한 감성시의 대표 주자입니다. 예전에 그 윤보영 시인인가요? 커피 시인으로 되게 유명한데, 그분도 이런 감성시를 썼어요. 그렇죠? 뭐
커피를 탔는데 좀 맛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리움을 뭐 한 잔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감성시를 많이 썼는데 이 나태주 시인의 특징은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시를 썼어요. 그래서 뭐 독자에게 위안도 주고 여기 나오죠. 대표 작품이 뭡니까? 풀꽃이죠. 이게 되게 유명했죠. 이게 예전에 드라마에서 이 시를 박보검인가가 읽는 걸로 이제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걸로 뜨신 분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맞나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인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할 게 있어요. 이 나태주 시인의 특징은 뭘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냐면 처음에는 사물을 이야기하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풀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풀꽃. 이 풀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너도 그렇다라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나태주 시인의 감성시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은 사물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에 사람으로 갑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태주의 대표작 풀꽃은 짧은 형식 속에 깊은 울림을 담은 서정시로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치는 존재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핵심 주제는 시의 중심 주제는 존재의 소중함과 발견의 미학이고요. 시인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간결한 것을 가지고 시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보면요. 아주 간결하게 쓰죠. 초간결시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시라는 것은요. 한 줄짜리 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회수 시 작가의 지렁이라는 시 혹시 아세요? 지렁이라는 시는 딱 한 줄짜리예요. 어떻게 쓰냐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이거 끝나요. 시가. 그러니까 결국 지렁이를 이야기하지만 하층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렁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줄짜리 시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태주 시인은 보통 세 줄짜리 시를 많이 쓰게 있고요. 자, 5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5페이지 넘어가시면 자세히에서 올해로 이어지는 구조는 단순 반복이 아니고 점층적 심화를 보여주고요. 자세히라고 하는 건 관찰이죠. 뭔가를 여러분이 이제 그 심한으로 시라는 건 뭐냐? 심한 마음의 눈으로 읽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래라는 것은 관계의 지속성이고 또 사랑스럽다는 것은 감정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는 이 너를 타인,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으로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작품을 분석을 할 때 한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M으로 시작돼. M, 영어로 이걸 MBC가 아니고 ambiguity라고 그래요. ambiguity.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에 여러 가지 맥락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다 아시죠?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길을 걸어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님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걸 내재적인 비평으로 보면 그냥 님 자체지만 외재적인 비평으로 보면 조국이 될 수도 있고 절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작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맥락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시는 보편성, 개인적 갈등을 확보하고 있고요. 문학적 의의를 밑에 나왔죠. 생활 밀착형 서정시고요. 쉬운 언어로 깊은 철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과 위로의 정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적인 4번의 균형 있는 비평을 위해서 한계도 살펴보면 너무 단순해서 문학적 긴장감, 구조적 특징, 복잡성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고요. 감성 중심이기 때문에 비판적 현실 인식, 사회적 메시지가 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점은 대중성과 직관적 감동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은 화려하지 않은 존재의 가치를
재발견한다고 할 수 있고, 작은 풀꽃 하나를 통해서 인간 존재 전체를 비추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핵심 정리를 보면, 향가는 아까 그 이야기했죠. 신라시대 노래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기록된 최초의 시. 그런데 우리말이 아니라 뭐로 기록됐다고 그랬어 아까? 한시. 한시가 아니고 누가 향치하려고 그랬어요? 예. 아, 예, 하나 드릴게요. 자, 양말 하나 자, 가져가세요. 역시 국문학을 하신 분들이 잘 맞추시네. 향찰로 기록돼 있죠. 물론 자, 향찰로 기록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동요는 어때요? 사랑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신동엽은 시대와 싸운 참여 시인, 나태주는 일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만 더 시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여러분 시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시. 여러분 시를 쓰시는 분들 이 중에 되게 많으신데, 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 원자의 절사자죠. 맞나요? 시라는 게 뭐냐? 말씀 원자의 절사자예요.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할 때 절에 있는 뭐 스님의 말은 진솔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게 아니라 절에 가면 풍경 소리가 있죠. 풍경 소리. 여러분 절에 가면 맞나요? 여기 이제 교회 다니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절에 가면 풍경 소리가 있어요. 풍경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음악성이 있죠. 맞나요?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 음악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산별곡을 보면 뭐가 나오죠?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고요? 얄리얄리 알라숑 얄라리 얄라 이거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게 음악성인 거예요. 음악성.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어떤 그걸 통해서 음악성, 물론 회화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김강균 같은 시인은 추일서정 뭐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길은 풀어진 넥타이처럼 흐트러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회화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시적인 회화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음악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라는 것은. 그래서 시를 여러분이 이제 공부한다는 것은 뭐 시 자체만 공부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시 속에서 여러 가지 현실 속에 있어서의 다양한 내용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선물이 좀 남아서 이제는 넌센스 퀴즈를 몇 개 좀 낼게요. 괜찮죠? 네. 신발이 화가 나면 뭘까요? 네. 아, 하나 드릴게요. 아까 양말 줬는데 또 양말 받아가네. 자, 받았어도 받으셔야지 뭐. 받아가요. 아, 인형은 다른 물물교환 하세요. 물물교환. 예, 물물교환. 지금 3개만 제가 준비했어요. 예. 어떤 분은 이걸 물어보면, 어떤 분은 물어보면 신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신화가 아니라 신발끈입니다. 신발이 화가 났어요. 예.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문제 낼게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달라고 해서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삼식이요? 아닌데? 그걸 삼식이라고. 삼식. 아니, 그러면 시험 문제 안 내죠. 갓나 새끼 누가 그랬어요? 갓나 새끼. 아, 잘 맞췄네. 어떻게 그게 갓나새끼 되는 거야? 아, 이해를 못하시. 새끼를 밥을 차려달라는 갓나 새끼죠. 갓나 새끼. 근데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간식도 차려주려고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아, 종갓나 새끼. 자, 여기 가져가세요. 대신 전달해드릴게. 종갓나 새끼예요. 종갓나 새끼.
네.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침은 선식을 하고 점심은 급식을 하고 저녁은 회식을 해야 된대요. 근데 더 사랑을 받으려면 아침은 단식, 점심은 급식, 저녁은 회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재밌으셨나요? 이제 제가 현장에 가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 이야기만 하나 더 하고 제가 딱 30분 정도 뭐 강의해 달라고 해서 요 이야기만 좀 하고 이제 여기 차에서는 설명을 마치고 제가 현장에 가서도 또 설명 드릴 거예요. 그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대사인데 사랑이라는 게 처음부터 풍덩 빠지는 줄만 알았지 이렇게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인 줄은 몰랐어. 이 대사가 있는데 여러분의 문학을 공부하고 뭐에서 또 여행도 가시고 하지만 필드웍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문학 공부가 한번 러브 앳 펄사이트 첫눈에 반하지 마시고 서서히 물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0분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